안녕하세요. 조초영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1월 9일 화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문사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지도가 있고 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과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자체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이 검색을 말이죠. 여기 비행기와 또 비행기 표, 그리고 이 유럽 지역은 요새 같은 겨울에 가면 모르겠지만 이 한여름에 가게 되면 선글라스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은 더더욱이나 여름에 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이 겨울 동안에는 거의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산은 필수품, 그리고 우비도 필수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 여름처럼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건 없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너무 들어가는 말이 길었네요. 오늘 강의는 이 자유와 낭만의 나라인 프랑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을 갈 때 비행기는 필수일 것 같고요. 이쪽 왼쪽에 있는 곳이 이 개선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 초반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다음은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12세기 고딕 양식이고 한 몇 년 전에 화재로 일부 소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복원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문화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남대문 방화가 있었죠.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문화재는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옆에는 에펠탑이 있네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의 흉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 악평에 시달렸던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계 박람회, 국제 박람회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이 철로 만든 철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시는 산업혁명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근을 활용한 것이 이 세계 이 중심국가의 이 상징이 이 철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철강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철강 산업이 프랑스에서 발전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에펠탑이 만들어졌고, 이 세계 국제 박람회에서 이 프랑스 편에서 이 가장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이 모습이죠. 이 밖에도 여러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 지리와 기후, 민족 구성, 국기와 국가의 이 기원, 그리고 역사까지
뭐 긴 역사는 아니고요. 작은 역사까지 한번 슬쩍 보는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심어진 것들이 뭔지 아시나요?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면 구글에서 어떨까 나올까? 나올 걸로 보여요. 이거는 라벤더라는 작물이에요. 이 라벤더는 뭐 향장품에 이 향을 낼 때 많이 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내일 영국편에서 다루겠지만 이 영국은 차 문화가 발달돼 있죠. 이 밀크티를 더더욱이나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이 맛이 밋밋하고 향이 없죠. 물론 차향이라는 게 다양히 있긴 합니다만 이 향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 라벤더 이 꽃을 뿌리는 이런 이 차문화가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 주에 살펴보고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살펴보고 이게 라벤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지리와 기후가 산업에 미친 영향, 그리고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와 국가, 그리고 프랑스의 역사를 슬쩍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포도밭이에요. 이 포도도 개량을 해서 뭐 프랑스 일반 남성들, 그러니까 뭐 유럽 사람들 치고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키가 비슷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이 성인 남성의 어깨 높이 정도로 자라게끔 개량한 것이죠. 이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 노년층들이 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농업이라는 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포도밭을 뭐 혼자서 어떻게 가꾸겠어요? 포도 넝쿨이 뭐 자신의 키보다 훨씬 더 크게 있으면 이 포도를 수확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어깨 높이 정도로 이 자라게끔 개량을 한 개량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요새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뭐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될까요? 이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다 보니까 이 뭐 포도주의 크기를 이 병 크기를 줄인다든지 뭐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따놓은 다음에 뭐 그 다음에도 마실 수 있게끔 뭐 그런 이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맨날 전통만 주장하다가 요새 잘 안 팔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유럽에서 이 포도주의 대표적인 생산지이기 때문에 이 포도밭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프랑스의 이 상징물 중에 샹파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샹파뉴 같은 경우는 샹파뉴 지방이 있거든요. 이 동북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의 동북 지역에 있는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가지고 만들어야만 이제 그 원산지 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는 사실 유럽이 역사가 상당히 깊죠. 뭐 대륙 봉쇄령, 나폴레옹 요 근래 영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다루고 있는 그 대륙 봉쇄령 때
이 원산지 증명이 처음 등장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면서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네요. 예, 다음은 이 프랑스의 지리적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기 프랑스 지도가 있는데요. 자신들의 나라를 육각형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까 샹파뉴를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요 파리 옆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 동네가 이 알자스 로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르고뉴 포도주가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이 랑구도, 부르타뉴, 노르망디 이러한 곳이 대표적인 이 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르타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잉글랜드가 브리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서왕의 전설 있잖아요. 원탁의 기사 나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잉글랜드에도 이 원탁이 있고요. 이 브르타뉴 지방에도 원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네 거가 이 원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 노르망디 지역은 사실은 또 영국사와도 맞닿아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노르망디 공국, 이 노르망은 이 노르만족, 바이킹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바이킹이 이 프랑스 지방에 쳐들어오면서 이 파리 국왕으로부터 이 노르망디 영토를 할양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잉글랜드를 점령하게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영국 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예, 이 프랑스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의외로 이 유럽 지역에서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숫자가 별로 없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그 정도가. 물론 동유럽에 많은 공화국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거는 이제 1950년대에 공산화가 되면서 이제 없어진 것이라고 보고, 그렇죠. 근데 이 서유럽 쪽을 보시면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세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입헌 군주제라고 보시면 되죠. 예, 왕이 있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자기가 있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어로는 프렌치 리퍼블릭이라고 하고, 불어로는 이 레피블릭 프랑스이즈라고 합니다. 이 수도는 파리고요. 제가 그 얘기를 못했네요. 여기 보시면 이 일드-프랑스 지역이 있고 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프랑스 국왕이 이 중세 시기에 다스릴 수 있는 최대 영역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국토의 5%도 다스리지 못했네요. 오히려 이 소위 말하는 이 영주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주들만이 아니고 이 교회, 대학 이런 곳도 사실상
이 나라처럼, 이 영주처럼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보는 게 맞죠. 뭐 대학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대학 내에 경찰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군대도 가질 수 있었고, 뭐 화폐주조권에 또 이 소위 말하는 이 구금 시설까지 갖추게 돼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이 술 마시다가 민간이 내려가서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는 경우에 뭐 지금은 경찰서, 대한민국 경찰서로 가게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마을 교도소에서 이 대학 구치소로 이감되게 돼요. 대학 안에 이 나라다 보니까 이 구금 시설이 갖추어져 있죠. 재판도 역시 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대부분 훈방이 될 공산이 큰데 벌금형 아니면 뭐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예, 이 프랑스 본토는 남북으로 지중해에서 영국 해협과 이 북해, 그리고 동서로는 라인강과 대서양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각선 거리는 1000km이고요. 이 육각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프랑스인들은 이 자신들의 이 지도를 보면서 이 헥사곤, 즉 육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위치는 북위 41도에서 북위 55도에 이르는 고위도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위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북극에 가까우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춥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한겨울이 뭐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동지 무렵, 크리스마스 무렵, 뭐 그때 한번 영하 10도 정도로 푹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영상에서 영하를 그냥 오르락 내리락 대부분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보다는 비가 훨씬 더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겨울에 이 프랑스나 서유럽을 여행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비나 우산을 지참하시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 서유럽 본토와 이 남아메리카의 이 프랑스령 기아나를 비롯해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해외 레지온과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프랑스령 기아나는 이 적도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 많은 나라에서 위성을 발사할 때 이 기아나 우주기지를 많이 활용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인공위성 발사할 때 기아나에서 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도 근처에서 위성을 발사할 때 가장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이 연료비도 제일 적게 들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발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위도가 높기 때문에 이 연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좀 상당히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면적은 본토가 55만 1695km 제곱킬로미터고요. 이 해외 레지온과 해외 영토를 합치면 이 유럽연합 소속 국가 중 영토가 가장 넓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송령까지 합쳐서 67만 2051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3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프랑스는 문화의 용광로이자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죠.
유럽, 대서양, 북해, 지중해의 중심 국가고요. 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등 이 유럽의 주요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도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전파했고요. 20세기 이전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죠. 미국과 함께 시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이 근대민주주의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이 미술이 특히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 후반부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주요 도시는 여러분들이 뭐 프랑스 리그, 축구 리그의 팀 이름들이 대부분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이 이 파리, 뭐 이강인 선수인가요? 그 친구가 뛰고 있는 이 파리, 그리고 막세이유, 리옹, 툴루즈, 니스, 낭트, 그리고 몽펠리에 등이 대표적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동부의 알자스 지방부터 이 남서부의 바스크 지방을 잇는 선을 경계로 이 알자스 지방 이쪽은 알프스 산이 있고요. 이 바스크 지방 남서부의 바스크 지방에는 피레네 산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대가 높다고 볼 수 있죠. 남동부 지역은 높고 이 북서부 지역은 고도가 매우 낮은 평야나 대지 또는 구릉지대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동부 지역에는 3,000m 이상의 능선이 여러 곳에 분포하는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은 각각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학생분들 중에서 이제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스키 좋아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알프스의 빙질과 피레네의 빙질이 좀 다른가 봐요. 보는 재미도 다르다고 하더군요. 이 속도감을 느끼려면 이 피레네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풍광을 구경하면서 여유 있게 스키를 즐기시려는 분들에게는 이 알프스가 훨씬 더 낫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 스키를 탄 적이 없어가지고 뭐 실감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족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 레알 지구라는 프랑스 파리의 레알 지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증권가, 뭐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옛날 명동. 원래 증권거래소가 명동에 있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지금은 여의도로 갔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 중심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백인부터 흑인, 그리고 이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이 이 프랑스의 식민지를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제부터 19세기부터 이 베트남인, 라오스인, 뭐 캄보디아인은 프랑스에 많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 아시아 인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제법 많은데 대부분 동남아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중국인들도 요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대부터 자리 잡고 있던 갈리아족. 이 갈리아족은 뭐 우리가 보통 켈트라고 하죠. 이 켈트족은요, 사실은 우리나라랑 거의 뭐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이 드루이교라는 교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늘과 대화를 나누는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여하튼 그런 무속인들이 있고요. 하늘의 계시를 뭐 받아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드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루이교라고 하는데 뭐 넓은 범주에서 보면 무속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온 라틴족, 그리고 나중에 게르만족에 이동되어 온 게르만족이 섞여서 이루어져 있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킹 지파인 이 노르만족도 이 노르망디에 정착하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프랑스인이 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이민족들이 계속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9세기부터는 서유럽, 동유럽,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로부터 이민도 계속 받아서 이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생각한 것보다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 프랑스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제법 돼요. 예, 다음으로 자연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양이 그런데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네요. 이 양 친구는. 다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뭐 목초나 뜯어먹고 있는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죠? 예. 이것은 프랑스인들의 이 식생활을 잘 보여주는 건데, 여기 장봉이 있죠. 이거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돼지고기 넓적다리 혹은 소의 넓적다리를 이용해서 만든 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치즈가 있는데 이 치즈의 종류가 마을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종류도 많고요. 뭐 브랜드명만 엄청나게 많아요. 각 지방마다 특유의 고유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맛이 있듯이 치즈 맛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바게트가 있고요. 뭐 여러 음식에 쓰이는 식자재들이 보이고 있죠. 예,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포도 재배지의 모습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프랑스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신장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데 걔네들은 지네들이 크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어깨 높이 정도로 이 자라게 해서 허리를 굽혀서 이 포도를 재배하는 혹은 너무 높아서 딸 수 없게 되는 사다리를 이용해야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한 어깨 높이 정도로 자라게 만든 이 포도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백포도주를 만드는 샹파뉴를 만드는 이 건데 뭐 이쪽 포도도 역시 이 어깨 높이 정도로 자라게끔 되어 있고 이 샹파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샹파뉴 지방에서 재배된 포도만을 가지고 만들어야지만 이 샹파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이게 사실은 원산지 증명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샹파뉴 지방이 사실은 이 샹파뉴를 독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탄산이 들어가 있는 이 샹파뉴 같은 경우에 각 나라마다 다 만들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게 원산지 관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참 아이러니죠. 예, 먼저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동쪽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쪽의 피레네 산맥의 이 고지대에서부터 차츰 낮아져서 완만한 구름과 평원으로 이루어진 중부를 지나 이 북서부 저지대 순으로 높이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가 알프스인데요. 요 근래 작년 여름인가요? 이상기후 때문에 이 빙하들이 다 녹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이 고대 시대에 고고학 유물들이 나와서 상당히 고고학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 알프스의 빙하는 유명하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지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이 대표적인 이 빙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꼬트다지르라는 곳인데 대표적인 휴양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양지가 있고요. 여기에 선착장이 있어서 이 요트를 정박할 수 있죠. 부의 상징이 이 유럽에서는 이 요트인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는 서한 해양성 기후고요. 연중 비가 많이 오고 대체로 온도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륙성 기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부와 동부는 겨울에 한파, 그리고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여름에 폭염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하다고 보시면 되고, 한파라고 해도 우리나라보다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보셨지만 고위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중해 닿아 있는 남부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여 여름철엔 뜨겁고 건조하고요. 겨울철엔 습하고 온화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습하다는 말은 비가 많이 온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날씨 자체는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온화한 영상 10도 5도에서 10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하튼 이 여행을 하기에는 이 겨울철보다는 이 여름철이 훨씬 더 낫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동부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부의 피레네 산맥은 산악기후라고 보시면 되고, 이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눈이 내리고 강설량 또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프랑스의 국기를 한번 보실까요? 예, 파란색, 흰색, 빨간색인데요. 이게 원래는 파랑, 빨강이 이 흰색은 빼고 맞닿아 있고 반으로 접힌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예전에 파리식 깃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흰색은 부르봉 왕가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또 국화가 백합이죠. 흰색은 부르봉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바로 뒤에서 얘기를 하죠. 파리시의 깃발은 청색과 적색의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청색과 적색 이 두 가지 색이 이 반으로 접히면 포개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던 게 파리시 깃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당시 이 파리 시민들이 이 파리의 시기를 두르고 습격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성공하고 이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청색과 적색은 혁명을 대표하는 색이 되어버리죠. 라파예트가 이 라파예트 장군은 미국 독립운동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혁명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족 출신이고요.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에서 미국을 프랑스가 군사적으로 원조를 해주는데 그 원조를 할 때 이 총사령관이 이 라파예트 장군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이 라파예트가 혁명 프랑스의 새 국기로 혁명을 대표하는 색인 청색과 적색을 사용하고 가운데에 백색을 집어넣은 청색, 백색, 적색의 이 삼색기를 재현한 것이 이 삼색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의 백색은 부르봉 왕조를 상징하는 색이죠. 상당히 이 좌파와 우파를 나눌 때 이 당시에 이 라파예트는 우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국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 라막세이어즈라는 이 국가는 사실은 혁명가이고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깃발을 들고 찌르고 죽이고 무찌르고 이런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악대에 어린이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학교 갈 나이에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죠? 여하튼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것은 베르사유 행진 모습인데요.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이제 이 대중들이 과격화되는 이 과정에서 이 베르사유 행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후가 나빠지면서 이 파리 세느강이 얼게 되면서 이 파리로 공물을 옮길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파리 사람들이 이제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되는데, 이 빵을 구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은 남자 역할이지만 빵을 구하는 것은 또 여자의 역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빵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국왕이 머물고 있는 베르사유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포도 끌고 가네요. 어이구, 창에다가. 어이구, 도끼도 보이네요. 어이구,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같기도 한데, 여하튼 빵을 달라는 시위라고 보시면 되죠.
이 시위에 또 이 엄마들이 나서게 되면서 어린애들까지 뭐 한 4~5살에서 7살 정도 되는 뭐 그런 애들까지 나서게 되고 이제 이들이 뭐 시위를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혁명정부가 오스트리아에 선전 포고를 하게 되죠. 4월 25일에 프랑스 동쪽 끝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에 이 소위 말하는 오스트리아 군대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육군 공병대위 클로드 조제프 루제드 힐이 이 출정 부대의 격려를 위해서 하룻밤 만에 작사 작곡한 군가가 라 막세유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의 노래 제목은 라인 방명군을 위한 군가로 불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로 이제 바뀌게 되죠. 마르세유 출신 이 육군 의용병들이 1792년 8월 10일 봉기로 파리에 입성할 때 부르던 것이 널리 알려져서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국가로 지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종신 통령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 과도한 혁명 정신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이 국가 반열에서 끌어내리게 되고요. 이 프랑스 제3공화국에 대적한 이 사회주의 정부 파리 꼬민이 이 곡을 개사한 꼬민의 라 막세유즈를 이 국가로 사용하는 바람에 한동안 잊혀졌다가 8년이 지난 후인 이 1879년에 이르러서야 우여곡절 끝에 국가의 자리로 이 귀환하게 되죠. 예, 뭐 국가나 국기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이 서유럽의 경우에는 혁명과 관련된 경우가 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환영을 받았다가 또 잊혀지기도 하고요. 뭐 또 나중에 다시 이 복원되기도 하고 하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예, 이 갈리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갈리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원래는 켈트족이에요. 이 로마인들이 원래는요, 이 루비콘 강이라고 여러분들 시저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건넜던 강이 루비콘 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루비콘강 이북에서 알프스 산맥 이남 지역을 이탈리아 반도가 되겠죠. 내에 있는 그 지역을 원래는 갈리아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예, 뭐 사실상 로마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소위 말하는 야만인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야만인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갈리아라고 했고요.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얻게 되죠. 그 뒤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서쪽을 보니까 이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말을 사용하는 이 원시 부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갈리아라고 야만인이야.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만인이야 라고 볼 수가 있고, 이쪽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갈리아 지방을 완전히 평정하고 나서
동쪽을 딱 보니까 거기에도 말 타고 다니는 이상한 이 언어를 사용하는 또 이상한 부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리아 통역사를 데리고 가봤지만 아니 말도 안 통하는 이게 뭐지?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게르마니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갈리아라는 말과 이 게르만이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야만인을 칭하는 다른 표현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이 로마를 기준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겠네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온조, 조나 박격꽃의 조를 보면 이 뜬금없이 말갈족이 자꾸 나와요. 이 온조조에도 그렇고 이 박격꽃의 조에도 이 말갈족이 이 도성 근처에 도착해서 도성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말갈족은 저쪽 만주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냥 압록강을 넘어 천천강을 넘어서 한강을 넘어 서울까지야 또 그렇다 치지만 저 멀리 경주까지 쳐들어왔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학계 연구를 보면 그 말갈족이 그 만주에 있는 그 말갈족이 아니라 사실상 이 한강 유역의 이 온조백제를 반대하는 세력들,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 그리고 박격거세를 경주 인근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박격거세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을 이 야만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말갈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한 걸로 요새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 반한 세력들을 그냥 통칭해서 말갈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야만인이라는 뜻과 같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대에는 로마인들이 갈리아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 갈리아라 부르게 되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루비콘강 이북에서부터 알프스 남쪽의 이탈리아 반도 북부 그 지역을 원래는 갈리아라고 불렀어요. 이 로마의 통치 바깥에 있었고요. 항상 이들은 로마와 척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야만인이라고 불린 갈리아라고 불렸고, 그들을 평정하고 난 뒤에 이제 서적을 보니까 또 다른 야만인들이 있는데 이들을 그냥 갈리아라고 얘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보통 시저라고 하는데요. 그가 9년 만에 이 갈리아 전쟁으로 갈리아를 정복하게 되고요. 기원전 51년 카이사르가 골족을 정복해서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 급격한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죠.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가 영향력을 이루면서 476년 이 갈리아 지방의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이 들어와서 이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프랑크 왕들은
로마로부터 책봉받아 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른 게르만족 국가들은 곧 멸망하고요. 이 프랑크 왕국은 히스파니아 지방으로 쳐들어온 이 이슬람 제국을 무찌르고 교황청과 협조해서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되죠. 메로비우스 왕조에서 까를루스 왕조로 넘어가면서 이 까를루스 대제는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제위를 인정받게 됐고요.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까를루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는 내전이 일어나 베르댕 조약으로 제국이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까를루스 대제, 샤를 마뉴 대제, 찰스 대제, 칼 대제, 이게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을 각 나라마다 그 나라 말로 바꿔서 부른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에서는 까를루스, 독일 계통에서는 칼, 프랑스 계통에서는 샤를르, 샤르마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찰스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국서를 읽다 보면, 찰스 대제, 칼 대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 서프랑크 왕국이 987년에 프랑스 왕국을 성립하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 이후 바이킹, 마자르족,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계속 제국의 영역을 침입해 오면서 각 지방은 방위를 위해 주종관계를 맺고 농노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재사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이고요. 이거는 빵떼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리 시내, 파리 1구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요. 이 빵떼옹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립현충원, 이 국가의 공원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앵발리드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나폴레옹과 깊은 관련이 있고요. 사실상 상위 용사들 있죠. 이 전쟁 과정에서 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던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요새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만, 앵발리드라는 말 자체가 불구자라는, 장애인은 이 전쟁터에서 발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그런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하튼 그런 사람들을 앵발리드라고 브로큰에서는 얘기를 하죠. 여기 개선문이 있는데요. 이 개선문 안쪽에 이 벽체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무명용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여기도 국립현충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설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정말 끔찍한 전쟁이었죠. 예를 들어서 쏨강 전투, 쏨강 유역에서 이루어진 전투에서는 하루에만 6만 명이 전사를 해요. 도시 하나가 없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조그만 도시 하나가 날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만큼의 독일군들이 전사를 하고 또 같이 움직였던 프랑스 군대도 뭐 합치면 하루에 전사자가 10만이 넘게 나오게 되죠. 뭐 아까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가자 지구에서 죽은 인구가 뭐 2만, 3만, 뭐 2만, 뭐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10만 명이 하루 전투에서 그냥 전멸을 하게 돼요. 참 기가 막히죠. 6만 명이면 대학 6개가 한꺼번에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고야, 정말 무서운 이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당시에 뭐 사실상 잠수함 빼놓고 뭐 잠수함도 후반부에 나오긴 합니다만 뭐 탱크, 독가스전, 뭐 아주 그냥 처참한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드 프랑스 지방의 지배자 파리 백작 위그 카페가 왕위에 오른 시점부터를 프랑스 왕국의 시작으로 보죠. 독일은 오토 2세 때부터 교황으로부터 대관을 받아 황제로 즉위하는 관습을 확립했는데요.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클로비스 1세가 세례 성사를 받고 프랑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가진 것으로 전통성을 대신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백년전쟁에 대해서 혹은 잔다르크와 관련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샤를 7세의 경우에는 이 백년전쟁 때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랭스를 되찾기 전까지 이 왕위에 오를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새 그 나폴레옹 영화에서 이제 황제 즉위식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이 거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뭐 나중에 보시겠지. 이 명작이라면 뭐 보셔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프랑스 국왕의 경우에는 반드시 렌스에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근데 이 나폴레옹의 신하들이 렌스에서 거행하지 않고 황제 즉위식을 하자고 하니까 이 나폴레옹이 아니 그거는 왕따시 것들이나 그 렌스 대성당에서 하는 거고 나는 황제잖아. 황제 즉위식은 그 렌스 같은 지방 도시 말고 이 동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말고 이 대도시 한복판에 있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거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황제 즉위식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하게 되죠. 이 카페 왕조의 통치 아래서 프랑스 왕국은 프랑스의 각 지방은 지방 영주들의 소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앙주와 가스코니 지방을 소유한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왕보다도 프랑스에서 점령한 통치하는 영역이 훨씬 더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에 영국, 잉글랜드 국왕의 영지가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잉글랜드 국왕이 이 프랑스 국왕을 섬긴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 제후국으로서의 영지를 할양받게 되고요. 또 역으로 잉글랜드에도 프랑스 국왕의 영지가 있어요. 프랑스 국왕이 잉글랜드 국왕을 섬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영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예, 뭐 요새 같은 주권 국가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절대 볼 수 없는 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아니 이런 말 해도 되나? 아이 그 일본 땅에 한국 국왕의 영지도 있고 중국 황제의 뭐 영지도 있고 뭐 베트남 왕국의 영지도 있고요. 뭐 각 지방마다 각 나라마다 이 각 국왕이 다스리는 물론 베트남 국왕을 섬긴다는 걸 전제로 해서 받는 영지긴 하지만 그런 지역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가스코뉴 그리고 앙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국왕이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일드 프랑스, 뭐 우리식으로 하면 경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드 프랑스 지역보다 훨씬 더 면적이 크죠. 예, 이후 카페 왕조는 지방 영주들의 땅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성장하게 됐고요. 존엄한 이 필립 2세 시절에 카페 왕조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와 이 잉글랜드의 사자신왕 리처드는 프랑스 영토를 두고 종종 다투었고요. 결국 잉글랜드가 존왕 시기에 이르자 아키텐을 제외하고 프랑스 국왕에게 이 프랑스 영토에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영지를 모조리 넘겨주게 되죠. 발루아 왕조로 넘어가자 잉글랜드에서 100년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잉글랜드 군대는 용병으로 구성되어 더 심한 노력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발루아 왕조로 넘어가게 되자 이 잉글랜드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당시에 왕위 계승 서열상으로는 순위상으로는 잉글랜드 국왕이 프랑스 국왕으로 책봉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잉글랜드의 힘이 너무 막강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세력 균형이라는 원리가 작동하게 되면서 이 100년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샤를 7세보다는 영국, 잉글랜드 왕이 이 프랑스 국왕 서열에서 훨씬 더 위라고 볼 수 있었고, 이 당연한 권리로서 잉글랜드 국왕은 프랑스 자신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일어난 것이 이 백년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흑사병이 출몰해서 자크리의 난과 같은 대규모 농민 반란이 발발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프랑스에 불리했던 전세는 역전되고 1453년 이 잉글랜드는 깔레만 남겨두고 쫓겨나게 됩니다. 예, 이 잔다르크에 대한 얘기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요새 나오는 얘기로는 이 잔다르크는 화포 장인이었다. 화포를 만드는 대포를 만드는 이 장인의 딸이었고 스스로도 이 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술자라는 연구가들이 요새 나오고 있죠. 예, 이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이 서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대포라는 게 처음 전쟁에 동원되는 시기가 이 백년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잔다르크를 이 대포 장인, 이 잔다르크가 등장하는 전쟁에서는 항상 대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뭐 요새는 그런 식으로 연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프랑스 왕국의 성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1500년에는 인구가
1,500만 명,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프랑스 왕령이 되면서 권력이 막강해지게 됩니다. 이탈리아를 두고 합스부르크 가문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이 무렵에는 합스부르크에게 계속 패배만을 맛보게 되죠. 종교개혁으로 왕실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6세기 중반 위구노는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왕실에 대항하는 대귀족들이 주로 신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루아 왕조 그리고 위구노 측의 부르본 가문, 가톨릭 측의 기제 가문은 이 수십 년간의 이 위구노 전쟁을 일으키게 됐고요. 위구노 전쟁의 결과로 발루아 왕조가 부르본 왕조로 교체되고 이 난트 칙령이 발표되면서 내전이 종결되게 되죠. 이 당시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이 종교가 이 전쟁의 원인이잖아요. 이 위구노 전쟁이라는 말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이 위구노는 요새식으로 하면 신교, 개신교,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발루아 왕조는 이 구교,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지감은 같은 세력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종교가 원인이 돼서 전쟁이 발발했고, 그 전쟁 때문에 엄청난 인명이 손실이 되죠. 종교가 아니라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거를 간단히 얘기해서 권력 잡기죠. 이 발루아 왕조가 계속 가느냐 아니면 위그노 측의 부르본 가문이 이 왕위를 차지하느냐 그 부분을 이 종교를 이쁘게 포장해서 이런 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하던 종교를 이유로 해서 전쟁을 하던 이 죽어나가는 거는 백성들이죠. 그렇습니다. 내전 종교로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는 외교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이 리슐리에 같은 관료의 주도 아래 이 실용 외교 정책이 도입됐고요. 이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면서도 30년 전쟁에서는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신교도들과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교도였던 이 오스만 제국과도 동맹을 맺기도 하죠. 이제 외교라는 측면에서 국익이라는 개념이 이 시기에 처음 등장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종교 따윈 필요 없어. 국익이 먼저야. 그러면 그 이전 시기에는요, 종교적인 이유로 이 동맹이 결성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프랑스는 30년 전쟁이 끝났을 무렵부터 유럽의 패권국 중 하나가 되고요. 이 낭트 칙령이 폐지된 1685년 프랑스는 루이 14세 시대에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던 위그노들의 이탈로 재정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세금을 잘도 냈던 이 상업공업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 피신을 가게 되죠. 이 나트 칙령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처음 인정한 이 칙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루이 14세가 그것을 이 헌시자처럼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위그노들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세금이 줄게 되고 결국은 재정에 큰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이후 루이 15세 시대에도 재정 확대는 잘 되지 않았고 7년 전쟁 등 큰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게 되죠. 여기서 이 7년 전쟁은 처칠인가요?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이 7년 전쟁을 제일 차세대 대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 맞는 말이에요. 이 7년 전쟁은 인도, 북아메리카, 퀘벡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미국까지 전쟁이 이루어지고요.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전쟁이 이루어지는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7년 기간 동안에 또 이 팬데믹이 한 번 있게 되죠. 이 콜레라라는 이 팬데믹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콜레라라는 질병은 원래는 인도 벵갈 지방의 풍토병이었죠. 그러다가 영국군이 그것을 전 세계에 유포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세국 정책을 해서 외국과 교역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이 조선에도 이 콜레라가 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죽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빚기도 하죠. 예,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아니죠. 1789년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 왕실은 부르주아지 제3신분의 도움을 통해 재정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이 프랑스 왕은 자신과 맞지 않는 일부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제3신분을 관리로 채용하게 됐고요. 당시 프랑스는 이 재정난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뭐 프랑스 혁명을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것만 가지고 이 부분만 가지고 사실은 1시간 강의가 가능할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어느 세월에 끝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 귀족, 이 제3신분을 관리로 임명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매건 매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국왕, 지팡이 담당, 장관, 차관, 차관보, 국장, 실장, 요새 그런 관직이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걸요? 난리가 나죠. 아니, 뭐, 이따위 경우가 다 있지,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세금이 아깝다. 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이 당시에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매간매직을 위한 자리죠. 그냥 장관급으로 예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사실상 돈 먹는 하마들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게 군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죠.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져서 뭐 그 정도로 하죠. 뭐 여하튼 전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전쟁을 할 때 이기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부 용병들이에요. 뭐 요새 같은 국민군들이 아니고요. 이 국민이 뭐 몇 세 이상이면 군대로 가는
이러한 징집병 제도가 아니고 전부 용병들이다 보니까 이 임금 인상에 상당히 취약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국왕이 뭐 얼마 10% 인상한다 그러면 뭐 영국군이고 프랑스군이고 할 거 없이 전부 프랑스 깃발 아래 다 모이고 그러면 이제 잉글랜드 국왕이 이러면 또 지겠네 그러면 20% 인상 그러면 또 그쪽으로 쫙 가요. 뭐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돌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자수였던 제3신분이 다른 두 신분의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정이 가결되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삼부회 이전에 명서회라는 걸 소집을 해요. 소위 말해서 귀족들 그리고 성직자들 중에 최고위층들만 이제 데리고 와서 국가가 IMF 부도 위기니까 십시일반해서 좀 도와주세요. 뭐 여러분들이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 십시일반 하죠. 이렇게 국왕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알량한 특권을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명사회가 파토가 나게 돼요. 파토란 말 쓰면 안 되겠구나. 여하튼 합의를 못 보게 되죠. 이 결론이라고 난 게 3부회를 소집한다. 세금 문제는 3부회에서 다루면 된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가열되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됐고요. 이후 프랑스 공화국은 나폴레옹이 득세하기 전까지 이 자유사상의 파급을 우려한 주변 국가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1799년 나폴레옹 제1통령이 취임하게 되고요. 이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게 전부 승리했으나 영국에서 해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나폴레옹군이 패배를 맛보게 됐고요. 결국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프랑스는 복고왕정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프랑스는 빈 체제에서 회의에서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게 되죠. 이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상은 7월 혁명, 2월 혁명 등으로 계속 나타났고요. 몇 차례의 체제 변화 끝에 결국 나폴레옹 3세가 다시 황제가 됩니다. 이 나폴레옹 3세는요, 이 적극적으로 이 조카거든요. 이 큰형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폴레옹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나폴레옹 후광으로 이 황제 자리까지 오르긴 했는데 한 가지 부담이 생긴 거죠. 나폴레옹과 같은 이 소위 말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이 부담감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3세는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인도차이나 등지에 식민지를 개척하고요. 하지만 유럽 본토에서는 각종 실수로 외교적으로 고립당하게 됩니다. 이 프로이센 프랑스, 우리가 보통 보불전쟁이라고 하나,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는 이 프로이센에게 패배해서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세당 전투에서 이 포로로 잡히고 파리가 포위되어 파리 시민들이 동물원의 동물 그리고 쥐, 개, 고양이를 잡아먹는 처절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 안 되는 집안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말이 좋아 이렇지 사실상 세당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3세 군대가 괴멸된 이후에 이 파리까지 프로이센 군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내전이 벌어져요. 이 사회주의 파리 꼬민과 이 보수 정권 사이에 이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뭐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죠. 아니 지금 외적이 쳐들어와서 파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아니, 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외적을 물리쳐야지 되는 상황에서 내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안 되는 집안의 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심하게 이 동물원의 동물, 쥐, 개, 고양이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죠. 배가 고프니까. 이 파리가 프로이센 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이 안에서는 내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물류가 제대로 움직일 틈이 없죠. 그러니 애꿎은 백성들만 뭐 쥐, 개, 고양이 잡아먹으면서 말 뭐 이런 거 잡아먹으면서 견딜 수밖에 없게 돼요. 전쟁 패배의 결과 빌렐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직위식을 거행하고요. 프랑스는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내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빼앗기게 됩니다. 독일 국왕의 이 황제직위식을 여는데 바로 이 베르사유 궁에서 거행되게 되죠. 프랑스는 또 50억 프랑의 전쟁 배상금을 내고 알자스 로렌을 그냥 독일에 빼앗기게 됩니다. 1870년 제3공화국이 성립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너무 수업을 하죠. 프랑스는 벨 에포크라고 불리는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뭐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좋았던 시절, 참 그때가 좋았지.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보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는 전성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업의 발전으로 공학과 과학이 발달하고요. 이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의 번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로 자본가, 지주 등만 이런 혜택을 누렸고 노동자들과 이 식민지 국민들은 계속 착취를 당해서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았죠. 드레피스 사건과 같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프랑스 동북부가 큰 피해를 입게 되고요. 이 파리를 향해 진격하던 독일군을 마른 전투로 이 진격을 멈추게 했지만 여기서 이 마른은 강이에요. 강 두 곳 사이로 해서 교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거리가 한 500m가 넘다 보니까 유효 사거리 바깥에서 총을 쏘게 되다 보니까 이 인명피해가 줄어들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참호를 파고 진지를 파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참호와 진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참호전으로 인해 20대 남성 인구의 상당수가 전사, 부상, 실종되게 되죠. 이 참호전이라는 게 참 가혹하죠. 90cm, 사방 90cm 웅크리고 앉아서 며칠이고 총을 쏴야지 되고, 또 명령이 있으면 적의 진지,
참호를 향해서 돌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죠. 이 참호전은 탱크부터 시작해서 이 당시에 제프제스 전에는 뭐 독가스까지 아주 뭐 그런 거를 먼저 공격을 가한 뒤에 이 전쟁을 하는데, 뭐 그래도 이 사람의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뭐 사실상 뭐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송간전투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이 영국군 측에서 포병대를 이용해서 일주일 동안 그냥 거의 포만 계속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괴멸됐을 것이다. 진짜 안에 참호 안에 있던 독일군들은 괴멸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유유자적하면서 돌격 앞으로를 외쳤지만 웬걸요, 독일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 명 이상의 하루 동안 6만 명이 그 생사를 달리하게 되죠. 뭐 그 정도로 이 참혹한 전쟁이 참호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상당한 남성들이 많아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요. 사회적으로도 한 세대가 거의 없어지는 일을 겪게 되죠. 소위 말하는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징집병이라는 개념이 이 시기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20, 30대 프랑스 같은 경우에 20, 30대 당시 20, 30대 인구들을 전부 징집을 해서 이 전방으로 보내게 되죠. 그 중에 절반이 뭐 전사하고요. 또 그중 살아남은 자의 절반이 이 부상자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남은 존재는 4분의 1 정도, 4분의 1, 딸랑 4분의 1인데, 이게 또 이 전쟁 과정에서 참혹하게 죽는 전우들을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나요? 그런 거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이제 턱없이 부족하게 돼요. 뭐 사실상 그 세대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30대까지 징집을 하다 보니까 부모 없는, 아빠가 없는 소위 말하는 고아는 아니고 여하튼 그런 가족들이 많아지게 되죠. 사실상 참 참혹한 전쟁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프랑스의 경우 이 단일민족 국가일까요? 다민족 국가일까요? 이 단일민족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다민족 국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국기와 국가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날씨가 춥지 여하튼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